경매로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한 달 만에 1억 7천만 원에 바로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원래는 1,54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면 120만 원만 내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300만 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세무 특강을 해주시고 계신 부동산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글 대표 하예진 세무사님을 모시고 매매 사업자는 어떤 건지,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 때 어떤 걸 또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대표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매매 사업자라는 건 어떤 건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랑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죠? 일단 매매 사업자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니즈는 뭐냐면 세율입니다. 단기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율은 만약에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77%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고 또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라고 하면 66%까지 적용이 되죠. 그런데 매매 사업자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단기 매도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취득세 있고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있을 건데 매매 사업자를 활용했을 때랑 개인이 그냥 투자를 했을 때 차이 나는 건 그냥 양도세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개인으로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매매 사업자로 매도했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또 세금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매매 사업자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기본 세율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양도세는 어떤 기준으로 좀 매겨지는 건가요? 양도세는 일단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이주임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주택에 대한 양도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도세를 계산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금액, 두 번째로는 보유기간, 세 번째로는 보유주택 수를 알아야 됩니다. 금액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를 했을 때의 양도가액을 알아야 되고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말 그대로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거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4%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1년에 4%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을 5년 거주하고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은 5년이니까 1년에 4%씩 20%가 되고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1년에 4%씩 20%, 총 40%가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5년을 가지고 있고 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 하면 양도차액이 10억이다 하면 20% 2억이 공제가 된다는 거죠. 거주까지 했으면 20%를 더 더해줘서 총 40%. 네. 그러면 4억까지 공제가 되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공제가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1세대 1주택자인 분들은 양도가액이 12억까지는 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2억을 초과하는 분들의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에 4%해서 총 8%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1년에 2%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외라는 거는 뭐 상가라든지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는 그 세율이 어떤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또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가 차감이 돼요. 그거까지 차감을 하면은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고 양도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율은 또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중과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인 분들 있죠. 2주택이 있는 분들은 20% 중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이면 30% 중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특례기간이라고 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여도 중과가 안 되는 걸로 특례기간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1년씩 늘어나고 있어서 또 내년에는 어떻게 또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주택시장을 좀 보면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양도세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보유 주택수가 1주택자일 때랑 다주택자일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특례 기간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기본세율이 적용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특례 주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 주택수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궁금해하는 게 매매 사업자인데, 이 매매 사업자는 어떤 거고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흔히들 매매 사업자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으로 말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말을 하고요.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나 어떤 용역을 제공을 함으로써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또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사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에 빗대어서 보자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도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매도 차익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로는 단기 매도했을 때 양도세보다 세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매도를 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인 77%, 66%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조건은 부동산 매매업용 자산이 양도세 중과 대상 자산이 아니어야 돼요. 주택을 매매 사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기본 세율 적용받을 수 있고요. 보통 매매 사업자분들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다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비용 처리 가능한 범위가 넓어요. 양도세 필요 경비를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적거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무사 신고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런 것들만 넣을 수가 있고 주택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만 필요 경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양도세에서 경비 처리를 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일러 수리 비용은 안 되고 보일러 교체 비용은 되고 이렇게 포함시켜주는 항목들이 좀 애매하게 나눠져 있던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보일러 수리 비용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부동산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자본적 지출이랑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러 교체비, 샤시비, 발코니 확장비, 큰 금액들 있죠. 그런 것만 가능하고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비용들만 양도세 필요 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좀 자잘한 비용들, 도배장판비, 문짝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 변기 고치는 거 이런 자잘한 비용들, 그런 비용들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아무리 큰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일 때는요? 네. 그런데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도배 장판까지도 다 넣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으로 본다면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매매 사업용으로 투자를 할 목적이라면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사업 관련한 비용들은 다 비용 처리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어떤 비용까지 가능하냐면 우리가 물건지나 부동산 왔다 갔다 하는 유류비,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부동산이랑 전화하셔야 되니까 통신비, 대출 이자 비용 이런 비용들도 다 경비 처리로 가능합니다. 대표자 식비용이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네. 가능한가요? B는 1인 사업자라고 하면 사실은 안 돼요. 무슨 업종이든 1인 사업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인 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먹는 비용들, 본인을 위해 쓰는 비용들은 사실은 업무와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고 세법에서는 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식비는 공제가 안 되고,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과의 사업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업무 추진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밥 먹은 비용이 나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밥을 먹은 거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 업종이라면 사실 고정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만약에 강남이다. 강남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먹은 것들은 또 경비처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다라고 간주를 해서 경비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장점에서 단기 매도를 할 때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팔 때 돼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기본 세율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살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 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팔아야 되는 건가요? 살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신다면 중과세율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보유주택들이 조정 대상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면 매매사업용으로 양도를 하시게 되더라도 기본세율로 가능합니다. 원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거를 단타 매매를 하려고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딱 팔려고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딱 오늘부터 묶였다라고 발표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2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네요. 그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돼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세법이 개정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든지 또 다른 규제 사항들이 많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또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세율 부분에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팔려고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딱 묶였다 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더 가격이 확 올라갈 걸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딱 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2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기본 전제가 단기 보유하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매매업을 위해서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게 뭐 안 팔리거나 어떠한 이유로 전세를 둬서 장기 임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매매업 부동산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말씀드릴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도 또 깨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매매 사업용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면 단기에 보유하고 파시는 걸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내가 더 가지고 있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거는 매매 사업자용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 명의로 샀다라고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장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장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주택자이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좀 궁금하시죠? 네.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주택 하나 이외에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주택들이 다 매매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봤을 때는 그냥 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매매용으로 취득을 한 거다라고 어떻게 그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 책임은 사업자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시냐면 입증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들이 매매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거를 장부 작성을 통해서 또 재무제표에 나타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양도를 위해 갖고 있는 개인용 부동산이랑은 다르게 매매사업용 부동산은 사업을 위한 재고자산, 즉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이 재고자산을 판매를 위해 갖고 있다는 것을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으로 또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입증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매매사업용 부동산이다라는 거를 증빙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세무사를 끼고 딱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네요. 그쵸. 보통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좀 영세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는 사업자분들한테는 특혜 같은 걸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장부가 아닌 간편한 장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부 같은 장부로도 신고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말을 하고 있는데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또 장부 작성을 통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야 되고 재고자산을 매도를 했을 때는 상품 매출과 매출 원가도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장부를 작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매매사업자 내고 혼자서 그냥 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무사님 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매사업자 장점 제가 여쭤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단기 매매를 해도 기본 세율 45%까지만 내면 된다인 거고, 두 번째가 원래 개인이 팔았을 때 양도세에서 경비 처리를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 경비 처리 해줄 수 있는 항목이 훨씬 더 넓다인 거고, 세 번째가 거주주택에 대해서 내가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다른 매매사업자용으로 여러 주택을 매수를 했지만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거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 매매사업자를 하나 내고 단타 매매 수익을 내려고 했을 때 이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내 월급이랑 수익이랑 합쳐져가지고 종소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1년 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세목을 말을 하고요. 보통은 직장인분들이 겸업이나 부업으로 매매사업자를 많이 내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직장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있고 매매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또 수익이 나게 되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직장인분들이라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모든 신고가 종결이 되죠. 그런데 합산과세할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매매사업자 내고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은 2월 달에 신고 한번 하고 5월 달에 신고 한번 하고. 네, 맞습니다. 2월 달에 하는 건 거의 회사에서 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5월 달에는 자기가 알아서 좀 챙겨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이거를 겸업 금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수강하고 나서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혹시나 직장에서 내가 사업자를 낸 거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바로 이 사람 사업자 있습니다 라고 회사에 통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직장인분들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실 때 홈택스에서 간수화 PDF 다운받아서 제출하시잖아요. 그 자료에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가 있고 오른쪽에는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대한 보험료는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월급으로 계산되는 건보료를 말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내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또 추가로 발생하는 건보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냈을 때 회사에서 우리가 주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추만 할 수 있을 뿐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뭔가 물어보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미 그래요?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소득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득이 뭐 사업소득도 있을 거고 임대소득도 있을 텐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또 이것도 합산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종합과세로 합산이 되게 됩니다. 어떤 소득인지는 회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연봉이 높으신 분들, 1억 넘게 받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 명의로 매매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이 또 더 추가가 된다면 종소세율은 확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매매사업자는 장점도 있지만 매매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고려하실 점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가족 밑에 건보료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튀어져 나와서 본인 앞으로도 또 보험료가 나오게 돼요. 건보료가 얼마 정도 나올지도 반드시 예상을 해서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버는 돈이 더 크죠? 훨씬 더. 이 세금 내는 것보다. 그래서 이 세금 막 걱정한다고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을 먼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일부 금액 그냥 세금 당연히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좀 여쭤봤는데, 개인 사업자예요. 장사라든지 어떤 개인 1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럼 그분들은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 추가로만 해서 매매 사업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업종 추가를 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매매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자를 내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매매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반 업종이랑은 다르게 양도세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기장을 하거나 또 장부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양도세율을 적용을 받고 또 매매 사업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매 사업용 재고 자산, 즉 상품이라는 거를 재무제표에 반드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이랑 같이 하나의 장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뒤죽박죽 될 가능성도 있고, 건별로 이거는 기존 업종에 대한 메인 매출, 이거는 뭐 매매 사업용에 대한 메인 매출이라는 거를 다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시기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잘못 신고했을 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꾸준히 매매 사업을 하실 거라면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래 하고 계셨던 분들은 기장을 맡기고 있었던 세무사 사무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그렇게 여쭤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좀 시원찮은 적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세무사 기장을 맡기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따로 냈으면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한테 따로 맡기는 걸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맡기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업종별로 장부 기장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종마다 세금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사업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업종은 보통은 공제 감면을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도소매업이나 건설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구분 기장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잘못 작성을 했을 때 또 가산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많아지면 회사 자체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공무원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나요? 공무원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상사가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겸업금지가 무조건 걸려 있을 거고, 또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장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실 거라면 반드시 겸업 허가를 받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임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사서 월세 주려고 하면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임대 사업자를 내려고 해도 그 기관장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수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해서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걸 주의를 제일 해야 될까요? 보통은 매매 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거주주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주택들을 이제 취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매매 사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이 다른 주택들이 매매 사업용 주택이기만 하면은 거주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혜택이 많은 만큼 주의하셔야 될 점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이 매매 사업용 재고 자산이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주택 중에 하나라도 매매 사업용 주택이라는 걸 인정을 못 받거나 임대 사업용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돌리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분들이 일반 매매 사업자를 낸다 했을 때는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매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실 점은 크게 없긴 합니다. 그럼 똑같이 한 개 주택을 갖고 있던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내가 지금 굴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거랑 사업용으로 산 그 주택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는 거, 이것만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하셔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 사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걸, 이거를 입증을 잘 해야 될 텐데 이 입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입증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갖고
갖고 있는 안 팔고 보유 중인 자산이 매매 사업용 재고 자산이라는 거를 확실히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 입증 방법은 장부 작성을 통해서 재고 자산을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같이 재무제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매매 사업을 꾸준히 하는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 사업만 그냥 내놓고 양도세를 단순히 회피하기 위해서 나 이거 매매 사업용으로 팔았어요 라고 기본세율 적용 받아버리고 이후에 매매 사업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 양도세 회피용인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매 사업용 자산을 취득을 하고 또 매도를 하고 매도 차익을 발생을 하고 이런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취득도 어렵고 매도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찰 시도를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못하고 있더라도 부동산에 계속 내 집 좀 팔아주세요 연락을 계속 취하신다거나 또 네이버 부동산인 같은 플랫폼에 계속 매물 등록을 해주시거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 사업성을 인정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입찰을 안 하더라도 입찰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다 챙겨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꾸준히 입찰을 이렇게 썼다라는 증거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챙겨 놓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나는 이렇게 매도 시도를 계속했다라는 그 증거를 남겨놔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라와 있던 거 네이버 부동산 올라가져 있는 거 보면 확인된 날짜가 또 뜨거든요. 그럼 그걸 꾸준히 그냥 캡처를 해놓는 거예요. 6월 달에도 제가 올려놨었고 7월 달에도 올려놨었다 이렇게 올려놨었는데도 안 팔리는 걸 내보고 어떻게 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증빙 자료를 좀 많이 갖춰놔라라고 저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PD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한 가지 질문드려 보면 지금 매매 사업자 장단점을 얘기를 하셨을 때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사업자 등록 같은데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하는 분들만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또 있는 건지. 매매 사업자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전제 조건은 단기에 매도를 하시는 경우예요. 매매 사업자를 내놓고 전세를 주거나 뭐 전세 기간이 4년, 5년이 넘어가거나 라고 한다면 이건 매매 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 가깝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매매업을 내지 않고 그냥 임대업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양도세를 납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단타로 좀 주택들을 빠르게 굴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 사업을 추천을 드리고 매매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세무사 비용이나 또 납세 협력 비용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매매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내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잘 비교를 해보시고 내 투자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하게 사고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보면은 뭐 1년에 2채씩은 사고 팔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많은데 꾸준함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요?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법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게 없어요. 부가세법이랑 소득세법에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해야 된다라는 법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소득세법에서는 몇 년 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이 1과세기간 내에 몇 회 이상 취득, 몇 회 이상 매도 이 요건이 중요한데 또 소득세법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판단을 할 때는 횟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은 1년에 꼭 한 번 이상 매매를 안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꾸준히 뭐 취득하려는 시도를 하시고 매매하려는 시도를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과세기간이라는 게 6개월 뭐 1개 취득하고 2개 팔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되고 그냥 꾸준히만 해라 이렇게만 남아있는데 네, 소득세법 조항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한 3년 동안 매매 사업자를 열심히 굴렸어요. 그렇게 하고 재무제표에 딱 남아있는 게 2채가 남아있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이거를 매매 사업자를 그만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애매한데 일단은 매매 사업을 그만한다고 하는 폐업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의문점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판례들이나 규정 내용들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 판단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애매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럼 제 거를 이렇게 판단 내려주는 사람의 의견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럼 최대한 그냥 평소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 때 제일 정리를 잘 해놓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제 의견으로는 폐업을 하고 난 이후의 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럼 오늘은 저희 세무사님 모시고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평소에 저희 수강생분들도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들이랑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로 질문 많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전문가 세무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